다음 순서가 누구인가요? 표시는. 이거 송지원. 송지원. 검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멘토다 그쵸, 보니까. 그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고생하셨고, 그 항소 이후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상소 이후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째, 사망 추정 시각에 신빙성이 없고, 둘째, 제3자가 사건 객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셋째,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건 일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었다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였다고 나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원심이 인정한 사망 추정 시각인 사건일 오전 7시 이전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선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른 사망 시각 추정은 직장 체온 측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방식은 피해자 사망시로부터 감식 시까지 주위 온도 및 습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객실의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일은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이므로 창문이 언제 열렸는지, 외부 온도는 어땠는지 등에 따라 시신 주위의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현장 감식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망 시각을 추정하였으므로 추정된 시각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른 느낌의 또. 부검 감정서에서는 피해자의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망 시각을 추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서의 사망 시각 추정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건일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즉 피고인이 객실을 떠난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감식 사진을 보시면 지면에서 모텔의 1층 구조물을 타고 올라와 사건 객실인 2층 객실 창문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지면에서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객실 옆방에 투숙하는 배성환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성환이 묵는 206호 객실과 사건 객실 사이에는 창밖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이야, 그러네. 어머. 충분히 타고 갈 수 있겠네요. 배성환은 궁핍한 상황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마침 현금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객실에 피고인 아닌 다른 남성 채무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500만 원이 사라진 점 또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밤늦은 귀가에 대한 피고인의 불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문제로 인한 갈등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의 동기를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연인 사이의 다툼의 동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합니다.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증인 김진호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관계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꾸준히 병원비를 지원하고 사건 당일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쉽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살인까지 이르렀다고 한 추론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눈빛부터 그쵸? 잘했네요. 톤 다. 네. 잘했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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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전에 송지연 인턴이 보여준 어떤 그 변론 태도를 보면은 약간 연습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훨씬 더 실전 같고 예. 변론이 단단해졌어요. 이게 어떤 지난번에 그 과제에서의 실패 이후에 또 권 변호사의 멘토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단기간에 저렇게 사람이 발전할 수 있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훈 씨 그 옆방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 창문 밖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게, 와, 그것까지 송지현 인턴이 딱 그 사진으로. 그거는 예. CCTV에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 추정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합리적 의심인 거거든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에 의심을 주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거 성공입니다. 그거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김현우 인턴 발표 내용 중에서 네. 피해자의 쇄골 위에 제3의 인물의 머리카락이 올려져 있었다. 그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는데 김현우 인턴은 쇄골은 움푹 파여 있고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얘기는 몸을 뒤척이다가 우연히 묻은 게 아니라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떨어뜨린 머리카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인턴들이 놓친 부분들을 짚어줬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원인 중에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네.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지금서 생긴 이게 몸에 묻을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거죠, 위에서. 그리고 현금 5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 정황 아닌가요? 타인이 들어왔다는? 일단 모든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살해했는가, 살해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옆방에서 좀 경제적으로 공궁해서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고 마침 현금이 사라졌다면 혹시 그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강도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해주십시오. 라고 항소심 재판부에게 호소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럼 이 인턴들이 이런 증거를 찾은 곳은 어딘 거죠? 사건 기록들, 1심 판결이 왜 유죄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기록들, 증거 기록들을 다 봤어요. 부검 감정서도 다 있네요. 현장감 있어요.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료를 보고 다양한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다음에 초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 능력의 테스트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변론 기회를 얻은 나머지 2명의 인턴은 누구일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면서는 일단 지금 시체의 얼룩, 그러니까 시반, 그리고 시체 경직, 시강, 직장 내 온도 측정,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각 추정은 증거 방법으로 신뢰하기에는 턱없이 부적절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록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반이 형성되는 시간대 자체가 법의학 교과서에서도 계략적인 범위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서 사후 변화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체 경직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다는 부분을 제가 12쪽의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체의 직장 내 신부 온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것이 법의학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직장 내 신부 온도를 측정한 과정을 보면 감식반에서 측정을 했을 때 담당자가 형사과 근무 경력이 매우 짧은 편에다가 측정 횟수도 단 한 번에 불과하고 한겨울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실내 온도도 측정을 하지 않고 즉 피부로 느껴봤을 때 10도 정도 온도이고 그거를 고려를 했을 때 한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꼼꼼하게 봤네요. 그리고 위에 있던 음식물 내용물을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5쪽에 아예 원서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사망 시각을 추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기술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본 사건의 경우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레보솔피리드라는 기능성 소화장애 약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피해자가 확실히 소화장애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물 섭취 후 소화에 걸리는 시간도 당연히 통상의 일반인보다 더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정되는 사망 시각이 역시 더 미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원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 경위, 내용, 정도 등을 보더라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인 내지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툼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의 동기로는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한 판례가 있어서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심은 사실은 다른 이유를 들지 않고 CCTV만을 살펴보고 침입한 기록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 사진을 보면 사실 이 호실이 저층이기도 하고 특히 206호로부터 벽면에 설치된 구조물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바로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방에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원심 판결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금품이나 귀중품의 행방이 묘연하고 용의선상에 누군가가 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제3자의 금전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고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206호 투숙객 배성환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6호를 통해서 쉽게 205호에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와중에 피고인만을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결론을 만드는 것은 사건에 대해서 품어야 될 합리적 의심이랑은 좀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3층에 있는 범행 장소로 경비실에 들키지 않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고 1심에서 그렇게 사실 인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게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현장 검증을 통해서 침입 가능성을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정 사망 시각을 도출해내는 방법도 부정확하고 그리고 범행 장소로 제3자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 선고를 원한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피고인이 유죄 누명을 쓰게 되면 차라리 꼭 사형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라 저는 정말 무죄 변론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졸지에 연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게 된 이 청년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마무리. 물어볼 게 없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일단 이면서 인턴의 변론은요. 네. 정말 듣다 보니까 1심이 판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고요. 네.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이면서 인턴이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죠? 라이센스.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